이성이 우리 삶을 더 좋게 만들어줄까요? 보통은 그렇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프리드리히 니체는요, 정반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첫 책, 비극의 탄생에서 이성이 오히려 우리 삶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정말 충격적인 주장을 펼치는데요. 지금부터 그 위험한 생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니체는 대체 왜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소크라테스를 괴물이라고까지 불렀을까요? 정말 엄청난 말이잖아요. 이 도발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네, 그의 학자 인생을 거의 끝장낼 뻔했던 바로 그 논란의 책 비극의 탄생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한 학자의 경력을 망친 책.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게요. 이 책을 쓴 니체는 당시에 가장 촉망받던 정말 천재 소리를 듣던 젊은 학자였거든요. 그런데 대체 왜 학계는 그를 그렇게 차갑게 외면했을까요? 그 이유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 문헌학자들은요, 아주 엄격했어요. 역사적인 사실에만 근거해서 팩트체크를 확실하게 하는 분석을 최고로 쳤죠. 그런데 니체는 뭐랄까, 완전 다른 길을 간 거예요. 그냥 역사적 사실을 넘어 자신의 상상력을 막 동원해서 예술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대한 질문을 던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동료학자들이 보기엔 이건 뭐 규칙 위반, 완전 이단행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평판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던 거고요. 자, 그럼 니체의 이 위험한 생각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그 뿌리를 한번 찾아가 보죠. 이걸 이해하려면요, 니체가 철학자 쇼펜하우어한테서 빌려온 한 가지 개념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바로 모든 인간이 마주하고 있는 세계의 근원적 고통이라는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겉보기처럼 그렇게 질서정연하고 합리적인 곳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의 그 끔찍함, 바로 이걸 근원적 고통이라고 부릅니다. 니체는 특히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야말로 이 불편한 진실을 그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쇼펜하우어는 실제가 두 가지로 나뉜다고 봤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세계는 표상의 세계라고 불렀죠. 질서정연하고 개별적인 사물들로 이루어져 있고 원인과 결과가 뚜렷해 보이죠. 하지만 이건 그냥 겉모습일 뿐이고요. 그 이면에는 진짜 실제, 즉 의지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의지는요, 혼돈스럽고 목적도 없고 그냥 거대한 하나의 힘이에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이 끔찍한 진실을 마주한 그리스인들은 이 혼돈의 공포를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그들의 해결책은 바로 예술이었습니다. 그들은 올림포스 신들이라는 아름답고 질서정연한 꿈의 세계를 만들어내서 그 혼돈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했던 거죠. 이게 바로 존재의 공포에 맞선 인류 최초의 그리고 가장 위대한 예술적 방어막이었던 셈입니다. 자, 니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내놓습니다. 이 방어 기제를 보니까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서로 경쟁하는 두 가지 근본적인 예술 충동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 충동에 각각 그리스 신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아폴론적인 것입니다. 빛의 신 아폴론의 이름을 땄죠. 이건 꿈이나 질서, 형식, 아름다운 환상을 추구하는 충동이에요. 혼돈스러운 세계에 명확한 형태를 부여해서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나라는 개인을 뚜렷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딱 떨어지는 조각 같은 예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정반대편에는 디오니소스적인 것이 있습니다.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의 이름을 땄어요. 이건 도취와 혼돈, 황홀경을 향한 충동입니다. 아폴론적인 것과 완전히 반대죠. 나라는 개인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세계의 근원적인 고통, 그리고 그 환희와 그냥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격렬한 음악이나 춤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아폴론적인 건 꿈, 질서, 개성을 추구하고 디오니소스적인 건 도치, 혼돈, 세계와의 합의를 추구하죠. 물론 모든 예술은 어떤 형식을 가져야 하니까 아폴론적인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긴 해요. 하지만 니체한테 더 중요했던 건 바로 그 형식 아래에 꿈틀거리는 디오니소스적인 힘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술의 그리고 삶의 더 근원적인 진실이라고 본 거죠. 자, 니체에 따르면요, 인류 역사상 딱 한 번 이 서로 반대되는 두 힘이 완벽한 균형을 이룬 예술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예술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정점이었죠.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고대 그리스 비극이었습니다. 그럼 비극은 어떻게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합쳤을까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질서정연한, 즉 아폴론적인 이야기를 무대 위에 펼쳐놔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관객들이 운명이라는 무섭고 혼돈스러운, 즉 디오니소스적인 진실을 안전한 거리에서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가장 유명한 예시죠. 오이디푸스 비극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오이디푸스는 정말 똑똑한 아폴론적인 영웅의 전형이죠. 자신의 뛰어난 지성으로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고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나요? 자신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혼돈스러운 운명이라는 디오니소스적 진실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자기 눈을 찌르죠. 이건 겉으로 보이는 세계, 이성의 세계를 거부하겠다는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운명과 하나가 되면서 더 깊은 차원의 존재로 다시 태어납니다. 관객들은 한 개인의 파멸을 보면서 끔찍한 고통을 느끼지만 이상하게도 그 파괴 너머에 있는 거대한 생명의 흐름과 연결되면서 기묘한 환희까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니체가 볼 때 오이디푸스나 프로메테우스 같은 비극의 영웅들은 사실 진짜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들은 모두 가면일 뿐입니다. 진짜 주인공은 바로 단 한 명, 갈갈이 찢겼다가 다시 부활하는 신 디오니소스인 거죠. 모든 비극은 결국 이 파괴와 재탄생의 순환을 찬미하는 일종의 종교적인 의식이었던 셈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죠. 비극이 이렇게나 완벽한 예술이었다면 대체 왜 사라진 걸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니체의 대답은 아주 충격적입니다. 비극은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살해당했다는 겁니다. 새로운 사고방식에 의해서요. 니체가 지목한 범인은 바로 극작가 에우리피데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있었죠. 에우리피데스는 예술에 새로운 규칙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프롤로그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다 설명해줘 버리는 거예요. 인물도 아주 단순하게 만들고 미스테리나 모호함 같은 건 싹 다 없애버렸죠. 심지어 막판에 신이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걸 깔끔하게 해결해주는 이른바 데우스 엑스 마키나 같은 장치도 남발했고요. 한마디로 비극에서 이해할 수 없는 디오니소스적인 요소를 체계적으로 제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예술의 모토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아름다우려면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정말 엄청난 변화죠. 이전까지의 예술이 신비와 혼돈을 끌어안았다면 이제는 모든 것을 이성으로 설명하고 또 이해할 수 있어야만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이건 바로 소크라테스의 철학, 알미 곧 덕이다 라는 생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소크라테스에게 이성은 모든 것을 판단하는 최종 심판관이었어요. 어떤 것이 이성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그건 그냥 틀린 거고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능, 직관, 신비, 비극의 심장이었던 그 모든 디오니소스적인 것들이 하루아침에 설 자리를 잃고 쫓겨나게 된 거죠. 니체는 이걸 재앙으로 봤습니다. 본능이야말로 진짜 창조적인 힘이고 이성은 기껏해야 그 본능이 만들어낸 걸 비판하고 다듬는 도구여야 하는데 소크라테스는 그 주객을 완전히 전도시켜 버렸다는 거죠. 이성이 왕이 되어 모든 것을 지배하게 만들었으니 그게 바로 괴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는 진보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이상 세계의 혼돈을 감당할 힘이 없어진 쇠퇴하고 나약해진 문화의 증상일 뿐이라고 니체는 진단했습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니체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 나옵니다. 바로 한 문화가 어떤 종류의 예술을 좋아하는지를 보면 그 문화의 정신이 강한지 약한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니체는 두 종류의 정신이 있다고 봤어요. 먼저 약한 정신입니다. 이들은 이성이라는 안전한 요새 안에 숨어서 삶의 혼돈을 피하려고만 해요. 확실한 답을 원하죠. 소크라테스적인 문화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반면에 강한 정신이 있습니다. 이들은 세계의 어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해요. 신비와 모호함 속에서 오히려 힘을 얻고요. 고통을 피함으로써가 아니라 바로 그 고통과 투쟁 때문에 삶을 긍정합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강한 정신은요, 삶을 버티기 위해서 아름다운 환상이나 합리적인 설명 같은 위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시면을 똑바로 들여다보고 그 모든 것을 향해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정신이죠. 그리고 바로 이 생각, 고통을 포함한 삶의 모든 것을 긍정하는 이 태도가 훗날 니체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결국 니체의 이 첫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 마지막 질문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비 속에서 힘을 찾기보다는 확실함 속에서 위안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약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